샘물을 마시고 병을 얻은 아이. 옛날 어떤 아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답니다. 한참 솔잎을 긁어 모으다 보니 장기의 꽁지깃 하나가 솔잎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알록달록 참으로 예쁜 깃털이었지요. 아이는 깃털을 주워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쓰고 있는 자기 머리의 수건에다 꽂았답니다. 거울이 없어서 어떤지를 볼 수는 없었으나 그림자를 보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마치 위대한 왕자나 용감한 무사라도 된 듯한 그림자에 나타난 자기 모습이 펑 마음에 들었지요. 아이는 뿌듯한 기분으로 다시 나무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정신없이 나무를 하노라니 땀이 흐르고 목이 말랐지요. 그래서 갈퀴를 놓아두고 골짜기의 샘물터를 찾아갔어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올 작정이었지요. 마침내 아이는 어느 샘물터로 왔답니다. 아이는 머리에 두른 수건에 꽁지 깃털을 꽂은 채로 엎드려 물을 마셨어요. 이가 시리도록 샘물은 차가웠지요. 물맛도 꿀물처럼 달았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다가 눈을 치켜 뜨고 보니 꽃뱀 한 마리가 너울너울 꼬리를 흔들며 자기 입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정말 큰일이었어요.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꽃뱀은 보이지 않았지요. 분명히 그 꽃뱀을 물과 함께 마신 것이었어요. 아이는 전신에 소름이 쫙 끼쳤답니다. 아이는 그 순간부터 뱃속이 꾸물꾸물 솟구치며 아프기 시작하였어요. 꽃뱀을 산채로 먹었으니 살아서 뱃속을 기어다니는 게 분명하였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나무고 뭐고 다 팽개친 채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기만 하였어요. 이제 뱃속으로 들어간 꽃뱀이 창자를 갉아먹어 죽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이것은 정말 큰일이었어요. 귀여운 아들이 꽃뱀으로 인해 정말 죽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아이의 어머니는 금방 의원에게 달려가서 약을 지어왔답니다. 하지만 그 약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는 아프다고 고래고래 고함만 질렀답니다. 그리고 밥도 미음도 물도 마시지 못하였어요. 먹기만 하면 금방 도로 토해버렸지요. 뜬 눈으로 밤을 샜지만 병은 더욱 심해졌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날이 밝자 어제와 다른 의원을 찾아가서 또 약을 지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소용이 없었지요. 이번에는 그 약까지 토해버렸어요. 어머니는 기가 막혔답니다. 약조차 못 마시니 이제 병을 고치기란 영영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답니다. 사람들을 통해 어떤 병이라도 잘 고치는 유명한 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꽤 먼 곳이었지요. 하지만 나날이 병이 무거워지고 여위어 가는 아들을 생각하니 길이 멀어도 먼 것 같지 않았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의원을 찾아가서 병의 내력을 쭉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의원은 두어 번 고개를 끄덕거렸지요. 그것을 본 아이의 어머니는 눈이 번쩍 띄었답니다. 의원님, 제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어디 한번 해봅시다. 약은 내가 직접 가서 진맥을 해본 뒤에 지어야 하니 우선
댁으로 같이 갑시다. 이리하여 의원과 아이의 어머니는 집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의원은 아이의 팔목 위에 손가락을 대어 진맥을 하였지요. 의원은 진맥을 마치자 이번에는 아이의 배를 손으로 여기저기 꾹꾹 눌러보았어요. 이제 이 아이의 병 원인을 알아내었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아이의 병을 낫게 해줄 터이니 아이를 업고 갈 힘센 사람 하나를 구해오시오. 아이의 어머니는 그 말에 귀가 번쩍하였어요. 아들의 병을 낫게 해준다니 꿈만 같아서 눈물이 왈칵 치솟았답니다. 아니, 의원님, 애를 업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신 좀 보게. 내가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군요. 애가 나무를 하다가 물을 마신 그 산의 샘터로 가봐야겠습니다. 모든 병은 시초에 병을 일으키게 한 원인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참, 아이가 나무할 때 쓴 그 수건과 장기의 꽁지깃도 가져가고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침을 놓거나 약을 주지는 않고 병자를 업고 산으로 가자니 아이의 어머니는 얼른 마음이 내키지 않았답니다. 아주머니, 뭘 하시오? 얼른 가서 업고 갈 사람을 불러오라니까요. 병을 고치기 싫으면 그만두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얼른 가서 사람을 불러오지요. 잠시 후 아이의 어머니는 힘센 젊은이 하나를 불러왔어요. 이리하여 아이는 젊은이의 등에 업혀 의원과 함께 그 샘물터로 갔답니다. 의원님, 제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디 두고 봅시다. 이윽고 그들은 샘터에 닿았답니다. 그러자 의원은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하였어요. 내려라, 네가 며칠 전에 그랬듯이 이 수건을 쓰고 또 수건에다가 그때처럼 장기의 꽁지깃을 꽂고 이 샘물을 어떻게 마셨는지 그대로 해보아라. 아이는 하도 뜻밖의 말이라 그저 의원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아니, 왜 그러고 섰느냐?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는데도 너는 싫은 것이냐? 아이는 그때서야 마지못해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수건에다 장기의 꽁지 깃을 꽂았답니다. 그러고는 땅바닥에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실 채비를 하였어요. 이때 의원은 옆에 선 아이의 어머니와 병자를 업고 온 젊은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당신들은 이 아이가 물을 마시는 동안 저 샘물 위를 똑똑히 살피도록 하십시오. 아이는 샘물을 마시기 시작하였어요. 얼마 동안 마시다가 그때처럼 눈을 치켜 떠보았지요. 그 순간 아이는 소스라쳐 일어나 벌벌 떨었답니다. 얘야, 왜 그러느냐? 응?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이야? 어머니, 지금도 꽃뱀 한 마리가 또 제 입으로 들어갔잖아요. 뭐야? 아저씨들은 꽃뱀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주머니, 그리고 여기 젊은이, 정말 샘물 위로 꽃뱀이 기어 나왔습니까? 어디 시원스럽게 말을 해보십시오. 아이고, 얘가 정신이 돌았나 봅니다. 의원님의 분부대로 샘물을 줄곧 지켜봤지만 꽃뱀은커녕 꽃잎사귀 하나 안 떠 있었어요. 그럼 젊은이는 꽃뱀을 보았는가?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고는 모두를 뚫어지게 쏘아보며 대들었지요. 거짓말이에요. 모두들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분명히 난 꽃뱀 한 마리를 또 마셨어요.
병을 고쳐준다더니 이 어른은 내게 꽃뱀 한 마리를 더 마시게 했어요. 보기도 싫습니다. 어서 맞아 죽기 전에 썩 돌아가세요. 어서. 이때 의원이 아이의 어깨를 툭 쳤답니다. 이봐, 내가 얘기해주지. 자네가 마셨다는 꽃뱀은 진짜 꽃뱀이 아니다. 자네가 이 수건에 꽂고 있는 장기의 꽁지깃 그림자였어. 자네가 엎드려 물을 마실 때 그 그림자가 물 위에 비쳤지. 그리고 자네가 입을 대고 물을 마시자 물결이 일고 깃털이 움직여 그림자가 꾸불꾸불했던 것이야. 그리하여 자네 입속으로 기어오는 것 같이 보인 것이지. 정 못 믿겠거든 이 젊은이에게 수건을 씌우고 꽁지깃을 꽂아 물을 마시게 해보라고. 그리고 자네는 위에서 샘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말이야. 이리하여 이번에는 젊은이가 의원이 시키는 대로 엎드려 물을 마셨답니다. 아이가 내려다보니 꽁지깃의 그림자가 정말 살아있는 꽃뱀처럼 보였어요. 이봐, 이제 알겠는가? 자네 마음이 허약해서 그 꽁지깃을 꽃뱀으로 보았고 꽃뱀을 삼켰다 싶으니 아프지 않은 배가 정말 아팠던 것이야. 병뿐이 아니지.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생각 나름이야. 아무리 슬픈 일이라도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 먹으면 그 슬픔을 잊을 수도 있단 말이지. 어떤가? 지금도 배가 아픈가? 아니요,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앞으론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 씩씩하게 살란 말이야. 그러자 아이는 젊은이가 수건에 꽂고 있던 장기의 꽁지깃을 얼른 뽑아 들고는 그것을 두 손으로 부러뜨리려 하였어요. 못된 거 이것 때문에. 어허, 그러지 말라고. 이 꽁지깃이 자네를 병들게는 했지만 그것도 생각 나름이야. 이 꽁지깃이 자네 마음의 병을 고쳐준 보물이라고 생각해보게. 아이처럼 고마운 깃털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네는 이 깃털이 아니었으면 일생을 허약한 마음으로 내내 고생만 하다가 죽었을 것 아닌가? 이 깃털이 자네의 그 허약한 마음의 병을 고쳐주었으니 자넨 이 깃털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게. 아이와 어머니는 의원의 옷깃을 잡으며 고맙다고 극진히 인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아이는 장기의 꽁지깃을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으며 그 뒤로는 굳센 마음으로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답니다. 구두쇠 부잣집의 가풍. 옛날 어떤 곳에 스님이라면 원수로 아는 구두쇠 부자가 살았답니다. 이 구두쇠는 스님이라면 천하제일의 원수를 만난 듯 먼저 때리고 치고 매달고 보는 매우 고약한 버릇이 있었지요. 또 옛날에는 길 가던 나그네가 날이 저물면 넉넉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잠도 자고 밥도 얻어먹고 가는 법이었는데 이 구두쇠에게는 말도 건네기 전에 쫓겨나는 판이었어요. 하루는 이 무서운 구두쇠 부잣집에 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시주를 달라고 하였답니다. 허허, 우리 집 가풍도 못 들으셨나? 어찌 천연덕스럽게 시주를 달라고 찾아오는가? 아니, 이대 가풍이 무엇이기에요? 저는 시주만 얻으면 그만이지 이대 가풍이나 가호는 알 필요가 없는데요. 아니, 이 스님이 나보다 말을 많이 하네. 그런 말을 아껴야 기운이 덜 빠지고 그래야 밥을 적게 먹고 그래야 시주를 적게 다녀도 되는 법인데 그것은 그렇고 우리 가풍을 모른다니. 얘들아, 어서 나와서 가풍을 보여라. 이렇게 자식들을 부르니
웬걸 자식들 여럿이 빗자루며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매질부터 하기 시작하였답니다. 하여간 동량을 안 주면 쪽박이나 깨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숫째 쪽박 깨기가 아니라 몸뚱이를 깨려고 달려드는 판이었어요. 혼자 몸으로 스님이 어찌할까 고스란히 얻어맞고 끙끙 앓았답니다. 이때 부자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였어요. 시주 오는 스님을 가족이 합심하여 때리는 것이 우리 집 가풍이며 가훈이라는 것이다. 이제 실감이 날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약을 올리는데 금방 끙끙 앓던 스님이 어느새 기운을 차렸는지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이 집 가풍 하나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댁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저를 따라오시면 애군을 물리치고 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절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매를 맞았으니. 그러자 부자는 정신이 번쩍 나서 아이고, 진작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제가 잘못하였구먼요. 아가, 어서 여기 시주 자루에 쌀 한 대만 담아드려라. 하였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스님을 따라서 집을 나섰지요. 스님은 감정도 없는지 모두 용서하였는지 부자를 탓하지 않고 태연히 앞장서서 가는 것이었어요. 부인과 며느리는 매를 맞은 스님이 해코지나 안갚음을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말렸습니다만 부자는 무조건 뒤따라 가는 것이었어요. 먼 길을 함께 걸어온 스님과 부자는 하루 저녁을 같이 자게 되었지요. 밥도 많이 먹은 데다가 스님은 가짜 스님인지 막걸리를 시켜서 부자하고 건커니 작거니 실컷 먹어대었답니다. 둘 다 곤드레 만드레 드르릉 드르릉 잘도 자는 것이었어요. 이튿날 날이 밝았지요. 하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 부자는 같이 자던 스님을 찾았답니다. 아니, 이 스님이 어디로 갔나? 어디 세수를 하러 갔나? 아니, 내 갓이 어디 갔지? 아니, 내 옷은 또 어디 가고? 그러면서 머리를 만져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상투가 홀랑 사라져 버렸답니다. 아래를 보니 또 이것은 무엇이지요? 양반 복장은 어디 가고 어느새 스님의 옷이 입혀져 있었어요. 손에는 염주가 걸쳐 있고 한쪽 어깨에는 시주 자루가 있었답니다. 상투 틀고 도포 입은 부자 양반은 어디 간 것일까요? 아니, 이게 누구야? 내가 어디 갔어? 나는 어디 가고 여기에 스님이 있나? 그럼 내가 원래 스님이었던가? 그게 아닌데. 하여간 어서 집에 가서 정신을 차려보자. 그러면서 후다닥 나오다가 밥값하고 방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불량한 스님이라고 주막 주인에게서 매를 맞고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간신히 집에 들어서니 눈물이 왈칵 났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인가요? 부자의 아내가 소리를 버럭 질러대었어요.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어디 가고 스님이 또 왔단 말이냐? 아마 아버지를 잡아두고 다시 우리 집을 해하러 온 모양이구나. 어머니, 그러면 아버지가 세우신 가풍에 따라 먼저 스님을 치고 보지요. 아버지 소식을 알려면 때려야지요. 하면서 달려들어 마구 치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 집 주인이요 너희 아비라고 말할 틈도 없었답니다. 그저 맞는 수밖에요. 나중에야 사실이 드러나서 식구들이 기절할 만큼 놀란 것은 물론이지요. 이때 스님이 나타나자
부자네 식구가 다 엎드렸어요. 앞으로는 제발 죄를 짓지 마시오.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만큼 자신도 도로 받는답니다. 바다에 서 있는 두 개의 바위. 형과 아우는 서로 의가 좋았답니다. 형은 아우를 위하고 아우는 형을 따르며 아주 정답게 지내었지요. 하루는 형제가 바다에 나가 놀았어요. 물에 들어가 물장구도 치고 모래톱에서 개를 잡기도 하였지요. 한참을 놀고 있으려니 바다에 돛담배 한 척이 슬슬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이 보였답니다. 배에 사공이 서서 이쪽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아우는 배를 보니 저도 배를 타보고 싶었지요. 마침 바닷가에는 빈 배 하나가 메어 있었어요. 형, 우리 저 배 타고 놀자, 응? 아우가 형에게 말하였지요. 배를 잘 저을 줄도 모르면서 탔다가 바람이 세지면 어떡하려고. 바람도 세지 않은데 뭘. 배를 타고 놀자, 응? 아우가 자꾸 조르자 형은 빈 배의 밧줄을 풀고 같이 올라탔답니다. 작은 배는 물결에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로 흘러갔어요. 형이 노를 젓고 아우는 노래를 불렀지요. 뱃놀이는 재미있었답니다. 바다 깊은 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물결이 더 출렁거리고 배는 더 높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일면서 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어요. 형은 겁이 나서 뱃머리를 돌려 바닷가로 돌아가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뒤흔들리기 시작한 배는 좀처럼 바로 나가지 않고 물결에 오르내리기만 하였답니다. 형과 아우는 얼굴이 새파래졌답니다. 배는 높다랗게 떠올랐다가 아래로 내리박혔어요. 그럴 때마다 두 소녀는 금방 죽을 것만 같았지요. 아우는 형을 붙들고 막 울었답니다. 이때 엄청나게 큰 물결이 덮치면서 형을 휩싸갔어요. 눈 깜짝할 새에 형은 배에서 바닷속으로 쓸려 들어가 버렸지요. 혼자 남은 아우는 더 큰 소리로 울며 배전에 꽉 붙어 있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한참 동안 물결에 흔들리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바람은 조용해지고 물결도 낮아져서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배에는 형이 없었어요. 한번 물에 빠져 흘러간 형은 배에 있을 리가 없었지요. 형, 형! 아우는 소리쳐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아우는 저만 살고 형이 죽은 것을 생각하니 혼자 살아있는 것이 옳지 못한 것 같고 형을 따라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형은 처음부터 배 타기를 꺼리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제가 졸라서 탄 것을 생각하니 형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지요. 언제나 저에게 정답게 해주던 형이었어요. 그런 고마운 형을 혼자 물에 빠져 죽게 해놓고 저만 돌아가기가 싫었답니다. 물에 빠진 형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한 아우는 그만 풍덩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지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형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었어요. 형과 아우가 빠진 바다에는 그 후 두 개의 바위가 솟아났답니다. 큰 것은 형 바위, 작은 것은 아우 바위지요. 두 바위는 언제나 가까이서 마주보며 이날까지 정답게 서 있다고 한답니다. 생선 눈 아래 쌀 한 톨. 옛날 어느 섬 마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어부 부부가 있었답니다. 어부는 고기잡이를 하여 생계를 꾸려나갔지요. 그런데 어부가 사는 고장에 흉년이 들어 농사를 망쳤어요. 따라서 농작물을 얻으려 해도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며느리는 곡식이 없어 밥을 짓지 못하고 생선을 상위에 올렸지요. 모두 남편이 바다에서 잡아온 것들이었어요. 며느리는 고기잡이를 나가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답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고 생선으로 끼니를 때우기 때문이었지요. 저러다가 남편이 쓰러지면 어쩌지? 무태 가서라도 쌀을 구해와야겠어. 어느 날 며느리는 일부러 무트러 가서 쌀 한 대를 겨우 구해왔어요. 흉년으로 인해 곡식이 귀해 더는 구할 수도 없었답니다. 이 쌀 가지고는 몇 끼 못 먹어 다 없어지겠지. 최대한 아껴서 오래오래 먹어야 해. 며느리는 밥을 조금씩 지어 생선국에 말아 먹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며칠 안 되어 동이 나 남아있는 쌀은 겨우 한 줌뿐이었답니다. 남편한테는 어떻게든 곡식을 먹여야 해. 이렇게 생각한 며느리는 생선 눈알에 쌀 한 톨을 끼웠지요. 그리고는 그 생선을 시부모님 모르게 남편에게만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날마다 쌀 한 톨을 먹는데도 남편은 통통하게 살이 찌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며느리를 관가에 고발하였어요. 우리 마을에 못된 며느리가 있습니다. 시부모는 온몸이 퉁퉁 붓도록 굶기면서 남편만 포동포동 살이 오르도록 걷어먹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곧 붙잡혀 원님 앞으로 끌려갔어요. 너는 어찌하여 남편만 걷어먹이고 시부모는 부황이 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원님이 케어 묻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였어요. 그것이 남편은 우리 식구들을 위해 날마다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든 곡식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한 줌 남은 쌀을 가지고 생선 눈알에 쌀 한 톨씩 끼워 시부모님 모르게 남편에게만 먹였을 뿐입니다. 원님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쌀 한 톨이 밥 한 공기만한 효과를 본 것은 너의 정성에 감동하여 하늘이 도운 것임이 분명하구나. 원님은 며느리가 쌀 한 톨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며 며느리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정승. 이 준경은 명종과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조선 중기의 문신이랍니다. 그는 앞날을 내다보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였지요. 이준경은 죽기 얼마 전에 국가 경영에 관해 4가지 조목으로 된 상소를 올렸어요. 그 중에는 곧 당쟁이 일어날 것이니 이를 타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수습하기 어려운 환난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몇 년 뒤 동서 분당이 일어났지요. 이준경이 영의정을 맡고 있을 때의 일이랍니다. 어느 날 홍문관에서 교리, 수찬 등에 임명할 만한 후보를 작성하여 대신들의 회의에 올렸어요. 대신들은 그 명단을 검토한 뒤 홍문관 관리를 뽑았지요.
그런데 이준경이 명단을 살펴보니 자기 아들인 덕열의 이름이 들어 있었어요. 이준경은 망설이지 않고 명단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렸지요. 곁에 있던 대신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어요. 아니, 명단에 있는 이름을 왜 지우시는 것입니까? 이준경이 웃으며 대답하였어요. 명단에 누가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입니다. 이 녀석은 홍문관 관원이 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부족한 게 참 많지요. 그래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준경은 사람을 잘 알아보아 이원익과 윤두수를 추천했으며 유성룡을 나라를 구할 재상감으로 점찍어 그를 매우 아꼈답니다. 이준경이 병조 판서 때 그 아래에 있던 장수 방진이 이준경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이순신을 사위로 삼아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신이 어때서 그러는가? 그만한 사윗감이 또 어디에 있다고? 이준경이 이순신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방진은 이순신을 사위로 맞이했다고 한답니다. 이준경은 이순신이야말로 장차 국난을 극복할 뛰어난 인물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지요. 야사에는 이준경이 비서방이라는 하인의 사윗감을 구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 사위는 임진왜란이 일어날 줄을 미리 알고 이준경의 자손들과 하인 식구들을 깊은 산속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리하여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지요. 명종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종종 후궁 안시의 손자 이균을 왕으로 추대한 것도 이준경이었답니다. 여왕이 사랑한 남자. 진평왕 54년 살을 에이는 듯한 눈보라를 헤치고 덕만공주는 다시 대궐로 돌아왔답니다. 날이 밝아오는지 검은 눈구름을 헤치고 동편으로 희뿌연 기운이 어리는가 싶더니 이어 환한 빛이 간간히 구름 사이로 비치었지요. 덕만공주는 옷에 묻은 눈을 턴 후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가만가만 아버지 진평왕의 침소로 발을 옮겼어요. 대왕 폐하, 소녀 덕만이옵니다. 들어오너라. 왕비의 목소리가 조용히 새어나왔어요. 침소에 들어간 덕만공주는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진평왕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오늘도 신궁에 다녀왔느냐? 덕만공주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늘처럼 눈보라가 심한 날은 궐에 있지 그랬느냐? 그러다 혹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근심스러운 말투로 왕비가 말하였지요. 못난 아비 때문에 너의 고생이 심하구나. 아니옵니다, 대왕폐하. 소녀는 그저 하루빨리 대왕폐하께서 쾌차하시어 예전처럼 건강해지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덕만공주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진평왕이 병중에 든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건만 병세는 큰 차도를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평왕의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인 까닭에 치유되기가 더욱 어려웠지요. 지난해 5월 진평왕이 그토록 신임에 맞지 않던 이찬 칠숙과 석품이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행히 반란은 어렵지 않게 진압되었지만 진평왕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요. 평소 진평왕은 칠숙과 석품 두 사람을 대할 때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만 대하지 않았어요.
진평왕은 인간적으로 그들을 좋아했고 늘 곁에 두고 어려운 국사를 의논하는 것은 물론 사사로운 얘기도 흉허물 없이 나누었던 것이지요. 진평왕은 인간 사이에 짙은 회의를 느꼈어요. 왕은 식욕을 잃고 시름시름 앓더니 덜컥 자리 보존을 하고 드러누웠지요. 그날부터 덕만공주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른 새벽 남산에 있는 신궁을 찾아 아버지 진평왕의 쾌유를 빌었답니다. 그래, 오늘도 영두랑과 함께 갔느냐? 영두랑의 이름이 나오자 덕만공주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어요. 내 소생 중에 태자가 없으니 너로 하여 내 뒤를 잇게 할 것이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는 매우 어렵고 힘들 테지만 곁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부마가 있다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숨이 찬 듯 잠시 말을 멈췄던 진평왕이 덕만공주의 손을 잡고 다시 말하였어요. 내가 보기에 영두랑은 무예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데다 품성도 너그러워 너의 곁에 두기에 딱 맞는 인물이다. 그러니 속히 혼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진평왕의 말에 덕만공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였어요. 아니옵니다, 대왕폐하. 소녀는 대왕폐하가 한시바삐 쾌차하시어 예전처럼 이 나라 사직을 돌보시기만을 간절히 염원할 따름입니다. 공주야. 진평왕과 덕만공주가 나누는 얘기를 들으며 왕비는 소매기스로 연신 눈가를 훔쳤답니다. 그러나 진평왕은 덕만공주를 영두랑과 맺어주지 못하고 그만 눈을 감고 말았어요. 덕만공주와 영두랑의 혼사 얘기를 꺼낸 지 불과 10여일이 지나서였지요. 진평왕이 승하하는 날 하늘도 그 죽음을 애도하는지 전에 없이 매서운 눈보라가 도성을 뒤엎었고 문무백관을 비롯한 백성들의 비탄에 찬 통곡 소리는 밤늦도록 이어졌답니다. 덕만공주는 일체 곡기를 입에 넣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아버지 진평왕의 빈소를 지켰어요. 곁에서 보기에도 애처로울 정도였지요. 진평왕의 국장이 치러진 후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각 계파에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았답니다. 선왕의 뜻에 따라 덕만공주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각간 을제와 유사일의 공주를 군주로 세운 적이 없으니 당연히 선왕의 친척인 낙신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는 이찬 수품 사이의 논쟁이 뜨거웠어요. 덕만공주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별다른 말이 없었지요. 그저 매일매일 선왕의 신의를 모신 종묘에서 선왕의 명복을 빌고 또 빌 뿐이었어요. 그런 덕만공주를 바라보는 영두랑의 가슴은 예리한 면도칼이 지나간 자국처럼 선명한 통증이 아릿하게 스며들었지요. 그러나 일개 화랑에 지나지 않는 자신이 덕만공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공주의 곁에서 신변을 지켜주는 호위병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에 영두랑의 고통은 한층 더하였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던 신하들은 결국 덕만공주를 선왕의 뒤를 이어 여왕으로 추대하기로 하였답니다. 자신의 왕위 계승이 결정된 날 밤, 덕만공주는 선왕이 승하하신 이후 처음으로 영두랑을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덕만공주는 그동안 애써 영두랑의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지요. 그러다가 내일이면 보위에 오를 것을 생각하니
맨 먼저 영두랑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덕만공주는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여왕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영두랑과 혼인하여 여염집 안악들처럼 자식 낳고 지아비의 귀여움을 받으며 한평생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승하하신 선왕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지요. 선왕인 진평왕은 공주 셋 중에서 그래도 맞이인 덕만을 총명하다 하여 제일 귀여워하고 예뻐해 주시지 않았던가. 일찍이 덕만공주의 슬기로움과 총명함에 모든 사람들이 경탄했던 적이 있답니다. 언젠가 당태종이 모란꽃 그림이 그려진 병풍 한 폭과 모란시를 보낸 적이 있었지요. 그 병풍을 본 덕만공주는 그림 속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필시 모란에는 향기가 없다고 하였답니다. 그 뒤 모란씨를 심어 꽃이 피었는데 과연 모란에는 향기가 나지 않았지요. 선왕인 진평왕은 그런 덕만공주를 품에 안고 태자가 없는 아비의 심려를 네가 씻어주었다며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던가. 덕만공주의 시름에 찬 눈가에 방울방울 눈물이 맺혔답니다. 대왕 폐하의 위협을 이어야 한다. 내 한 몸을 희생해서 대왕 폐하의 이름을 후대에까지 드높일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리라.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덕만공주가 바로 그 유명한 선덕 여왕이랍니다. 선덕 여왕이 보위에 오르고 며칠이 지나서였지요. 영두랑이 입궐하여 여왕 뵙기를 청하였어요. 선덕 여왕은 어전에 꿇어앉은 영두랑의 모습을 내려다 보았지요.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에다 힘없이 늘어진 어깨, 부어오른 눈두덩이 안쓰러워 차마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답니다. 폐하, 하례드리옵니다. 고맙소. 영두랑의 축하 인사에 선덕 여왕은 간신히 대답하였어요. 가슴으로 전신으로 온 신경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지요. 먼 길 떠나기 전에 폐하를 뵙고 인사를 여쭙고자 이렇게 입궐하였습니다. 먼 길이라니. 선덕 여왕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툭 떨어져 내렸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말하였지요. 먼 길이라니 대체 어디를 간다는 말이오? 사문에 들어가 나라를 위해 부처님께 한평생 불공을 드릴까 하옵니다. 그러나 선덕 여왕은 말이 없었어요. 말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영두랑의 사서로운 개인사에 간섭하여 괜히 신하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 여왕의 권위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선덕 여왕의 그 같은 마음을 알아차린 듯 영두랑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어요. 폐하,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영두랑은 애써 눈물을 감추며 어전에서 물러났답니다. 선덕 여왕은 멀어지는 영두랑의 모습을 막막에 또렷하게 아로새기려는 듯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답니다. 선덕 여왕은 평생 독신으로 살며 선왕인 진평왕의 위협을 이어 사직을 보존하고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는 데 일생을 바쳤답니다. 진평왕의 천사 옥대. 진평왕이 신라의 왕으로 정해진 해의 일이랍니다. 궁궐들에 전에 없던 환한 빛이 비추었어요. 그러더니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가 모습을 나타내었지요.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옥황상제께서 친히 이 옥대를 대왕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진평왕이 무릎을 꿇고 천사가 주는 옥대를 받자
천사는 순식간에 빛을 거두며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신하들이 외쳤답니다. 하늘에서 정해준 신라의 왕 만세! 진평왕 만세! 하늘에서 온 천사가 진평왕에게 옥대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어요. 어떤 백성들은 믿지 못하겠다며 수군거리기도 하였지요. 얼마 뒤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날 궁 안팎은 전하의 옥대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로 떠들썩하였답니다. 드디어 진평왕이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과연 전하의 허리에 옥대가 있네 있어. 사람들은 하나같이 엎드려 머리를 숙였어요. 진평왕의 허리에서 귀한 옥으로 장식된 커다란 허리띠가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은 하늘에서도 인정한 임금께서 신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안심하였답니다. 진평왕은 그 뒤로도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옥대를 허리에 맸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고구려의 왕이 신라를 공격하려 할 때였어요. 그의 신하들이 신라에는 3가지 보물이 있어 쉽게 칠 수가 없습니다. 그 보물이란 황룡사의 불상과 불탑, 그리고 진평왕의 천사 옥대이옵니다. 라고 말하며 왕을 말렸다고 한답니다. 소도둑을 잡은 아이. 어느 산골에서 생긴 일이랍니다. 어른들은 모두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가고 집에는 7살 먹은 어린 아들만 남아 있었어요. 집에는 커다란 소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지나가던 소도둑이 이 소를 보고는 군침을 흘렸지요. 소도둑은 숨어서 가만히 집안의 동정을 살펴보았더니 마침 집에 어른들은 없고 어린아이만 있는 것이었어요. 좋은 기회로군. 소도둑은 아무 거리낌 없이 외양간으로 가 소를 끌고 나왔어요. 이것을 본 아들이 말하였지요. 여보세요. 그 소를 가져가려면 먼저 내 말을 들어보세요. 아이의 말에 소도둑이 멈칫하였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해보거라.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말하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소 도둑이에요. 그 소도 우리 아버지가 훔쳐온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좋은 재주가 있어서 훔친 소를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바꿔서 팔아먹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소도둑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의 아버지는 무슨 재주가 있느냐? 아이가 뽐내듯 말하였지요. 우리 아버지는 소뿔을 구부려 놓기도 하고 까만 소를 노란 소로 만들기도 하고 노란 소는 까만 소로 만들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에게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줄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소도둑은 듣고 보니 참으로 묘한 재주였어요. 자기도 배워서 써먹고 싶었지요. 소도둑은 가지 않고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뒤에 아이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 저 사람이 우리 소를 훔쳐가려고 했어요. 소 도둑이에요. 멍청한 소도둑은 어린아이의 꾀에 넘어가 잡히고 말았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소도둑을 묶어서 관가에 넘겼답니다. 작은 키의 털투성이 이근. 이 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며 벼슬을 많이 한 문벌이 좋은 집안의 자손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 고깃덩이 하나가 겨우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 털이 온몸을 덮어 마치 새끼 돼지와 같았답니다.
부모들이 놀라고 괴상히 여겨 처음에는 키우지 않으려고 포대기에 싸서 동산 가운데 나무 밑에 두었더니 어린애의 우는 소리를 듣고 까마귀 떼가 모여들었지요. 부모는 이를 불쌍히 여겨 다시 거두어 길렀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석자를 넘기지 못하고 머리털이 땅까지 내려오고 수염이 한자나 되었답니다. 걸음걸이는 휘청휘청하고 손발에도 모두 털투성이어서 참으로 난쟁이 중에도 난쟁이였어요. 사람들은 이를 보고 해괴하다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지요. 익은 자신도 자기의 모습에 자신이 없어 사람만 보면 문득 숨고 문 밖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총명이 뛰어나 집에서 글을 배우는데 경전이나 사기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글을 잘 짓고 글씨도 잘 썼는데 그 중에서도 시에 가장 능하였어요.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고 휘파람을 잘 불었으니 대개 그의 천성이 그러하였지요. 이근의 문족인 장계 황정욱이 그의 기이함을 소문으로 듣고는 그를 보러 왔답니다. 처음에는 몹시 해괴하게 여겨 입으로 불러 시를 짓는 것을 시험해 보았어요. 이근은 황정욱이 운자를 내기가 무섭게 이내 시를 짓는데 그 대꾸 채우는 것이 몹시 아름다웠지요. 황정욱은 크게 칭찬하기를 이런 기이한 재주가 있는데 타고난 형상이 남과 다르니 어찌 아까운 일이 아니랴 하고 드디어 그의 부모에게 권하여 장가를 드리게 하였답니다. 임진왜란 때 이근은 광주에 있는 선산 근처로 피난하였어요. 거기에서 졸지에 여러 외적을 만났지요. 외적들은 그를 보고 크게 놀라 괴상한 짐승이라 생각하고 우뚝 서서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보고 난 뒤에 잡아가지고 서로 웃고 놀리더니 기화라고 여겨 그를 끌고 그들의 대장에게 갔답니다. 외적의 적장도 역시 놀라고 괴상히 여겨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혹은 먹을 것을 던지기도 하고 혹은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여 우는가 먹는가를 시험하였지요. 그러나 이근은 본래 뜻이 굳고 용기가 있어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으므로 적장은 더욱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떤 늙은 외인 하나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저 물건을 왜 빨리 죽이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조선에서 편전을 쏘는 것들이다. 하니 모든 외인들이 모두 분이 나서 칼을 빼들고 베려고 하자 적장은 이를 말렸어요. 그리고 밤이면 중롱에 넣어서 도망가는 것을 막고 외승을 불러다가 그에 대해 점을 치라고 하였지요. 이때 외승이 옥산통을 던져서 궤를 지어 말하기를 사로잡은 것은 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며 이것은 바로 문왕이 강태공을 얻을 징조이니 어찌 이상한 물건을 얻은 것이 아니리까 하였어요. 적장은 크게 기뻐하며 조심하여 더욱 정성껏 대접하였지요. 외적이 진을 친 곳은 바로 한강 제천정이었어요. 이때는 마침 7월 보름이어서 달빛이 대낮과 같았고 강 물결은 마치 마전한 배와 같았답니다. 밤 기운은 쓸쓸하고 벌레 소리는 찍찍거리는데 가을 소리는 사방에서 일어났어요. 이근은 잠들지 않고 홀로 앉아 있으니 100가지 생각이 가슴 속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리하여 중롱 속에서 길게 휘파람을 부니 그 소리가 처량하여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지요. 모든 외병들은 놀라 일어나서 눈물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답니다.
적장도 이 소리를 듣고 떠나온 고향 생각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렸지요. 적장은 비로소 중롱을 열고 이근을 내놓으면서 말하기를 무슨 괴물이 이리 기이한 재주가 있느냐. 지난번에 신승이 점친 것이 헛말이 아니로구나. 하였어요. 이근은 스스로의 생각에 내가 나서는 이 세상에 이상한 물건이 되었고 죽어서는 적에게 잡혀가는 혼이 되겠으니 사람이 이 지경이 되어 만 가지 일에 무엇을 관계하겠느냐. 지금으로서는 내가 요행히 이곳을 벗어나서 혼자 계신 어머님을 뵙는 것뿐이다. 하고 궁리하였지요. 그래서 마음 놓고 말하고 웃음을 웃으니 적장이 술을 주면서 마시라고 권하였어요. 이근은 주량도 또한 커서 병을 기울여 마음껏 마시고 술이 취하자 길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는 초사였답니다. 온 진중의 외병들은 모두 감동해서 울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이근은 일어나서 춤을 추었는데 좌우로 돌면서 머리를 흔들고 눈망울을 굴리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등 100가지 모양을 다 하니 모든 외인들도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지요. 춤이 끝나자 이근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 놓아 슬피 우니 이것을 본 자들도 모두 울었답니다. 적장은 묻기를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느냐? 하였어요. 이근은 붓과 종이를 달라고 해서 써서 보이기를 80세가 되신 늙은 어머니와 헤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는 것이오. 하니 적장도 이 말을 듣고 가엾게 여기며 감탄하였어요. 그리고 그의 필적을 보더니 혀를 차면서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물건이 몹시 괴이하고 이상하더니 이제 그가 하는 짓을 보니 또한 심상치가 않다. 이 물건을 진중에 둔다면 반드시 요상스런 일이 생겨 도리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두어도 유익할 것이 없고 죽이자니 차마 그럴 수도 없는 차라리 놓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 말을 듣고 모든 외병들도 그 말이 옳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적장은 이근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너의 소원대로 해주겠다. 하였어요. 그러나 이근은 적장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말하기를 지금 길이 막혔으니 내가 가고 싶지만 어디로 가겠소? 이 진중에 있게 해주시오. 하니 적장은 아니다. 넌 이곳을 떠나야 한다. 하여튼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해보라. 하고 말하였지요. 강화로 가고 싶소. 이근이 이렇게 말하니 적장은 진중에 잡혀와 있는 우리나라 사람 4-5명을 불러내어 조그만 배 한 척에 양식을 많이 준비해 주면서 강화로 보내주었어요. 강화에 이르러 들으니 그 외사촌 박경신이 해주 목사가 되었다고 하여 이근은 바로 해주로 찾아갔지요. 이근의 어머니는 목사의 삼촌 숙모이기 때문에 해주 관사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자가 서로 만나게 되었지요. 신체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재주를 가지고 적의 소굴을 벗어나 늙은 어머니를 만나볼 수가 있었고 또 나이가 70이 가깝도록 살다가 죽었으며 자손도 또한 많았으니 어찌 하늘이 시킨 일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혹 남이 병이 있고 약하고 어리석고 용렬한 것을 보면 반드시 비웃고 업신 여기는데 사람의 화복의 순환이란 사람의 일을 가지고 미리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한답니다.
이근의 일도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요? 감사 박경 씨는 자손들이나 아랫사람들에게 항상 이 말을 들려주었다고 한답니다.